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며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30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며 2017년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오는 3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정 금융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이슈 플러스에서 집중 분석해봅니다. 네,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난해 말 1코인당 3천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는 4천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죽지세의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정환 대표 모시고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 시장에서 3만 3천 달러, 우리나라에서는 한 3,600만 원, 거의 4천만 원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왜 갑자기 이 코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게 코인 가격이 오른 게 사실 지금 코로나19 혹은 전 세계적인 그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가치 방어적인 수단으로서의 자산 전반이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중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가치 방어적인 수단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금도 이제 많이 올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발행량이 총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장을 이제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에 과거 2017년에 있었던 상승장과는 좀 많이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반 투자자 혹은 개인 혹은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사람들 혹은 지극히 이제 투기적인 수요들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하면 이제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인 보유 그리고 이제 큰 규모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절대 상승 금액으로 보게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크다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비율로 봤을 때는 과거 이제 2016년에서 2017년 넘어갈 때 2017년에서 2018년 10년 넘어갔을 때에 비해서는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가 과거에도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또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이 가상화폐의 매력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화폐를 사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가상화폐라고 이제 보지 말고 가상화폐 중에서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서 네네. 이제 비트코인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보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은 그 디지털적으로 가지고 있던 현물이 아니고요. 그 코드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 보안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킹이나 멸실의 위험이 나만 관리를 잘한다면 없습니다. 그리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발행량은 예를 들어서 금과 같이 매장량이 어디에 매장이 되어 있었는데 발견되지 않는 게 있어서 갑자기 뭐 매장량이 많아졌다든지 전체 이제 뭐 유통량이 많아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갑들이 투명하게 보이고 그 지갑들에 가지고 있는 보유량들을 내가 원하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누가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지갑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보이고 지금 현재 몇 개가 유통되고 있는지도 보이고 지금 현재 몇 개가 거래되고 있는지도 보이고 이후에 이제 몇 개가 만들어질지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희소성이라는 부분과 가령 금과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금을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금괴를 그 금은방이든지 아니면 그 금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서 네, 그걸 내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치를 이전할 때도 예를 들어 뭐 큰 금액의 금괴다라고 하면은 뭐 안전수송 차량 같은 걸 이제 통해서 이제 가야 되거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건 코드를 적어서 내 주소, 비밀키 입력하면은 가치가 바로 전달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굳이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자면 금이라면 하다못해 산업 재료로도 쓰일 수도 있고 우리 치과 가서도 쓸 수도 있고 충분히 자체적인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가상화폐들은 자체로서의 가치는 그냥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잖아요. 얘한테 가치 있어라고. 그건 다른 거 아닌가요? 그 화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화폐도 국가라는 것을 담보로 국가의 신용을 가지고 화폐가 발행되지 않아요. 현재의 화폐는 그렇게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나 이제 업계 종사자들이 판단하기로는 보유자들, 수많은 소유자들이 그 가치를 판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센서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한 국가에 의존을 한 법정 화폐냐 아니면 비트코인은
그 유저들이 만들어낸 가치거든요. 홀더들이 만들어낸 가치고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현재 화폐에 대한 논의 어떤 그 사물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과 맞지 않지 않나. 그렇죠. 뭐 예.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예. 사용하는 지폐도 네. 종이 조각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예. 그러면 또 반대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같은 역할을 하는 아니면 비슷한 기능을 가진 형태의 디지털 자산들, 화폐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굳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를 더 많이 하고 다른 코인에는 부여를 덜 하거나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에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한 그런 가치 때문에 비트코인이 훨씬 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어쨌든 이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화폐를 사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존재하는데 그럼 각각의 거래소가 따로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주 보시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 한국 주식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거래소가 있고 그 거래소를 통해서 모든 증권사들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증권사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HTS나 뭐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래소는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파편화되어 있다라는 건 각 거래소가 유동성도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물론 똑같은 품목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A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네. 물을 샀다고 가정을 하면 그 물이 동일한 제품의 물이지만 B라는 쇼핑몰에서 다른 가격일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거의 동일한 거고 대신에 가격 결정 요건을 거래소나 그런 쇼핑몰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자들이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물론 그 가격이 똑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겠죠. 그게 너무 차이 나면 이쪽에서 사서 저쪽에다 그냥 팔아버리면 실시간으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거래 기술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래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게 거래 시장 비효율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이긴 한데 좋아. 비트코인은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리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수백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얘는 잘 될 거라고 믿고 쟤는 별로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인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데 있어서 그 기업도 기업 가치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업 가치가 평가를 받을 때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예를 들어 재무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회수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고 동일한 원리거든요. 시장에서 돌아가는 원리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거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한테서는 아직 한 번의 사고도 일어난 적은 없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 해킹해서 가져가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사건은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불안정,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문제가 생겼던 건 초창기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몇 번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불행하게 초창기에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소위 말해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두 개로 쪼개지는 사건도 있고 그랬거든요.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고 이후에는 특별한 사고 없이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로서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서 발생한 사고는 없고요. 그 거래소의 귀책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보통 뉴스에서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 잦은 민도는 아닙니다. 예. 화폐 종류도 여러 개지만 거래소도 여러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래소들은 골라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그런 거래소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그 거래소를 선택할 때 있어서 뭐 특정 거래소를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 돈이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느냐, 즉 입출금이 원활하냐, 내가 법정화폐 즉 원화나 달러 이런 것을 통해서 입금을 했을 때 그 입출금이 원활하냐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입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가령 얘기를 하자면은 유동성이 적은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수나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거래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래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군소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을 거래하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넉넉히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싶은 가격에 웬만하면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이 가격이면 웬만하면 누군가는 사줄 수 있는 그런 거래소인지 찾아보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가 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건 당연한 일이고요. 물론 이제 수수료도 저렴하면 좋겠죠. 네네. 예.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아무래도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 때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완책이 마련이 돼야 할까요? 이거는 특히 구태의연한 예를 들자면은 뭐 칼이 강도한테 들어가면 그렇죠. 예, 뭐 흉기고 뭐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직 시기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 기준으로 가상화폐가 활용되는 용처가 아무래도 그런 범죄나 이런 거에 이제 악용됐었던 측면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업계 종사자라든지 그 이제 규제안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가 되고 이제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있는데 그 실 때문에 이익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같은 가상화폐라도 국내 거래소에서의 거래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한국 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찾는 사람보다 비트코인을 팔겠다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그렇지 않은 시장보다는 높아지는 거고요. 이건 뭐 명품 핸드백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격 정책을 정하지 않습니까? 가령 중국에서는 뭐 시사 백은 좀 더 비싸고 한국에서는 조금 그보다 낮고 뭐 본고장에 가면 많이 낮고 그 가격 정책이 정해지는 게 시장에서 형성이 되기는 하는 거라서 프리미엄이 붙긴 하지만 왜 프리미엄이 붙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존 화폐와 가상화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하는 관계가 될까요? 보완하는 관계가 될까요? 말씀하신 이제 기존 화폐와 가상화폐에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적어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상화폐라 불리는 것들은 화폐를 대신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건 화폐가 아니에요.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가치 저장 수단이고 그러니까 거래의 수단은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이걸로 실생활에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비트코인 가지고 물건 사고 파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한번 전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0.0001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그래도 몇천 원 내는데 즉 이거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혹은 인플레이션 방어적인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급 결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이고 중앙에서 발행했고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화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상화폐 즉 디지털 자산 제가 말하는 것이 기존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있는 비트코인의 이더리움 같은 것이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그 코인 시장을 조금 봤더니만 이건 주식 시장하고도 달라서 24시간에 공휴일도 없고 쉬는 날도 하루도 없고 심지어 아래 위로 진폭도 막아놓은 것도 없더라고요.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나도 그러면 가상화폐를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를 결심을 했다라면은 어떤 부분들 가장 유의를 해야 될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자기가 그 판단을 할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먼저 이제 기본적인 투자 준칙과 같이 그 투자를 해야 되고 본인이 수익이 낮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실현도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다 보니까 상품 자체를 바라볼 때 좀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가심이 특징에 대해서 좀 보고 들어가심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급등이 3년 전과는 다르다면서 1억까지도 갈 거라는 그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이미 투자는 끝난 거다라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둘러보기 역할 정도를 할 뿐이지 무조건 투자를 하시다
또는 하지 마시라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과 결실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중 50% 이상이 일상생활에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용돈도 벌고 환경도 살리는 탄소 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가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일정 포인트와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전 월별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비해서 전기 사용량이 5에서 10% 줄었다면 10,000포인트를, 10% 이상 줄었다면 20,000포인트를 받는 식인데요. 이렇게 쌓인 포인트는 개인의 경우 1년에 2번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가입할 때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또 종량제 봉투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량기가 없을 경우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를 신청하는 방법 2가지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절전형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요. 세수나 양치를 할 때는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가전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는 꽉 채우기보단 적당히 채우고 문을 자주 여닫지 않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에너지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서 환경도 지키고 포인트도 받는 소확행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남획과 기후변화로 전 세계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미래 식량 산업으로 떠오른 수산 양식업. 양식 선진국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아쿠아팜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면서 수산 양식업 시장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수산 양식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양식 기술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최한현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 수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산과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근대 수산과학 연구가 시작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수산업이 미래의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 수산업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국립수산과학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종합 국가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수산 연구의 출발점이자 최종 산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동서남의 전 해역의 수산 자원, 양식, 해양 환경, 수산공학 그리고 생명공학까지 그야말로 수산업의 그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이며 그 외에도 수산물의 그 위생조사라든지 수산질병 연구 그리고 식품 가공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수산물을 안전성을 높이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고부가 가치 창출을 연구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수산 현장에 신속히 보급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그 소득 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국가연구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횟감은 또 어떤 게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전복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것들은 양식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고 양식의 이야기 좀 해주시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기본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물은 다 양식이 가능하다고 일단 보면 되고요. 전부 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어류, 네. 폐류, 갑각류 그리고 해조류 등 해서
실제로 지금 양식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이 대략 한 80여 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산업적인 가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강어로 불리는 넙치와 네네. 전복을 이제 꼽을 수가 있죠. 보통은 이제 하나의 양식 기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데까지 짧게는 수년이 걸리고 길게는 한 수십 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할 수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성이 받침이 안 되면 그렇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경제성이 있거나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이러한 어종은 품종은 좀 양식해 주십시오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참돔 될 거고 네. 광어, 네. 넙치 될 거고 네. 전어 이런 거는 양식을 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닙니다. 전어도 양식합니다. 전어도 양식합니까? 한때 이제 우리가 깨가 스말 집 나간 뭐 며느리도 네네네. 뭐 3년 돌아온다 뭐 이런 이야기 있다시피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이 전어가 굉장히 이제 방송행을 많이 탔고 그리고 이제 이 먹방에도 많이 나왔죠. 부시리, 방어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시리 방어도 사실은 완전 장식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지금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업화 단계는 못 갔습니다. 아, 그러나 상업적으로 다만 하지 이제 않고, 네. 이걸 이제 양식이 아니고 이제 축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식이 한 범주긴 한데 어린 치어들을 잡아서 네. 그것을 이제 일정한 상품 사이즈까지 키워가지고 파는 그걸 축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어는 우리가 축양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참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한 넙치 형질 개량에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참 말이 어려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것이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한 겁니다. 2012년에부터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유전 기질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정밀한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로 잘라내서 그러니까 염색체를 잘라내는 예, 염색체를 잘라내서 그 형질을 개발하는 건데 보트에서 만든 쉽게 말하는 LMO 유전자 조작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2012년에 이제 처음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3세대 크리스프 기술까지 왔고요. 그러면 이 기술을 쓰면 넙치가 광어가 더 빨리 자라나요? 아니면 더 크게 자라나요?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넙치를 유전자 말고 별도로 이제 선발 육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해서 한 30% 빨리 자라는 걸 만드는 데다가 네. 이 기술을 응용을 해서 한 25%더 정량 오. 최고를 이게 살을 더 두툼하게 그럼 만드는 회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양식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성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예, 양식 이야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기후 변화가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종류도 달라지거나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 뭐 대응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난 50년간 이제 이 수온의 변동을 추적을 해본 결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0.5도씩 올랐다고 보고요.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남해 해역에는 1.26도 정도 올랐다고 보면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뭐 해수면 온도 1도 오른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호들갑스럽냐고 흔히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물고기가 체감하는 온도는 20분의 1도씩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에 1도 올라갔다는 것은 육지에서 20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예, 정도 그렇죠. 올라간 거라고 육지 생물로 보면 되는 보면. 거죠. 네. 그 정도로 이게 해수면 온도의 상승폭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컨대 참바다에서 했던 전통적인 이 어종들은 다 자꾸 북상을 하고 네. 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아열대성 어종들이 점점 우리 바다로 옵니다.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방어라든지 제주도에 있던 자리돔 이런 부분들이 네네. 지금은 올라와서 경북이나 독도 쪽에 지금 아, 자리돔을 자리돔이 지금 독도까지도 북상을 하고 올라온다고요?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형태로 막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어류 양식장과 수경 재배를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농법이 네.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아쿠아포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쿠아포닉스는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하이드로포닉스 수경 재배 그 두 개를 합성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물고기도 양식하고 네. 그 물을 통해서 채소, 엽채류, 심지어 인삼도 키우는 그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플락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BFT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용 미생물 한 2,000여 종이 그 물 속에서 있으면서 물고기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사료의 찌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분해를 해내고 다시 재순환되기 때문에 물을 보충할 필요도 없고 온도를 올릴 필요도 없는 그래서 농약과 무농약, 뭐 무환수 이런 형태의 다양한 첨단 양식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사하라 사막에 지금 우리나라 새우 양식장이 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사하라 사막에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새우를 또 얼마나 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세계 양식 업계에서는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봐야 되죠. 알제리 정부로부터 이제 사실은 자기들이 그 식량 산업, 식량 주권 확보 차원에서 우리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네. 소위 말하는 공적 원조 개발 사업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네네. 저희들이 진출을 해서 그 사막에는 지하수가 올라오는데 사실은 지하수? 새우나 일반 해면 동물들은 적정한 염분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지하수에는 염분도가 없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저염수라 그러죠. 저염수 기반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서 바이오플락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전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을 우리 국내로 불러들여서 연수를 시킨 결과 지금 5톤까지 대하 정도의 사이즈, 그 징다리 정도? 새우 정도 그렇게. 농업에는 농촌진흥청이 있고 스마트팜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업에는 우리 수산과학원이 있을 것이고 네. 아쿠아팜이 있을 텐데 예. 우리나라 아쿠아팜의 지금 발전 현황이랄까 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아쿠아팜이라는 것은 양식 활동의 전 주기, 다시 말해서 종묘를 입식을 시켜서 키워서 출하해서 소비자까지 이 팜투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의장에서 소비자 식탁까지 갈 수 있는 전 과정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으로 얻었던 데이터를 인공지능 AI의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서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화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원가를 줄여서 소비자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우리 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소득을 제공하는 말 그대로 미래 첨단적인 양식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아쿠아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다 더 이제 AI 기반을 더 다질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어떤 영역을 보다 더 다변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이제 2단계 아쿠아팜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 양식장을 이렇게 좀 공을 들이시는 이유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이 말은 꼭 드려야 되는 게 사실 그 미래학자인 그 피터 드라크 교수가 2030년 이후부터는 지금 인류에게 공급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수산 양식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의 양식 산업은 전통적인 1차 사양 산업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양식 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그 요소 기술들을 도입을 한다면은 정말 미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그런 저는 확신과 믿음이 있고요. 지금 현재 날로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른 그 사육 환경의 변화로 따라서 사실 양식 그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는데 그런 부분도 극복할 수 있고 자꾸 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다시 말해서 양질의 노동력이 제공되지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동화를 기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보니까 우리 수산업이 미래를 담보하고 더욱더 그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 양식은 필수라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이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 하면은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물고기에 대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곳이잖아요. 우리나라 명태가 안 잡힌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된 수십 년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우리나라 명태 왜 안 잡히는 건지 다음에 언제쯤이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참 이게 해양 환경은 육지 환경보다 정말 가변적입니다. 변수도 많고 과연 바다 해양 환경을 제어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많았던 명태가 결국은 노가리라는 과거에는 한때는 노가리와 명태는 다른 어종이라고 막 그런 이야기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노가리는 명태의 새끼이고 그렇죠. 그 새끼 때부터 싹쓸이를 해서 남역을 한다면 그건 멸종하기 마련이죠. 수산물은 기본적으로 자율갱생 스스로 새끼 놓고 스스로 키우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MSY라는 최적 이론 이렇게 캐치만 하면 이건 영원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욕심이 들어가고 남획을 하게 되고 어종마다 오징어나 멸치 같은 1년짜리가 있는가 하면 3년, 5년, 10년짜리 어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가입이 계속 알을 놓고 재가입을 해야 되는데 재가입하기 전에 다 잡아버리면 멸종이 되고 남익이 된 거죠. 2021년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씀 많습니다. 크게 말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미래형 블루 뉴딜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다 수산을 통한 새로운 경제 부흥에 일조를 하겠다는,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로서 미래형 블루 뉴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들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이제 우리 수산의 많은 현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조라든지 고수온, 저수온, 해파리 등 자연재해, 거대 자연재해들에 인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수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그런 모니터링 예측 기술들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 기술 조사선이 12척, 13척이 있습니다. 한 척 새로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280명 정도에 달하는 지금 박사급 연구원들과 우리 다양한 형태의 그 수산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질 높은 연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고, 네 번째 이제 우리가 국제화와 자발적 혁신으로 우리 기관 역량을 단순히 국내 유일의 종합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한 수산 연구기관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세계 주요 수산국의 시장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바다 위에도 최첨단 과학기술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좁을지 몰라도 바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산보다 더 질 좋은 양식을 길러내고 사라진 줄 알았던 수산 자원을 다시 복원해낸다면 우리 바다의 경쟁력은 무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찾을 수 있는 한국 수산업만의 혁신 전략으로 글로벌 수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